여우 같은 년이 감히 내 아들 집 비밀번호를 바꿔?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더니 제가 문을 열자마자 분노한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뻗어나온 커다란 손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편의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법의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진짜 광기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엿새가 지난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다가 도어락 누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저는 식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어요.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 사람 사는 집이 맞기는 한 거야?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는 줄 모르고 준비를 못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셨어요. 이불을 들춰보고 베개를 뒤집어보고 옷장문을 활짝 열어 안을 헤집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뒤를 따라갔어요. 신혼집이라고 꾸며놓은 게 이 모양이야. 우리 아들 양말이 짝짝이로 들어가 있고 속옷은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어.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어 남편의 속옷을 한 움큼 꺼내 바닥에 흩뿌리셨습니다. 하얀 면 속옷이 마룻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정리? 이게 정리야?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살림을 가르쳤니?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이번에는 부엌으로 가시더니 냉장고 문을 활짝 여셨어요. 김치통을 꺼내 냄새를 맡아보고 반찬통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셨습니다. 멸치볶음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자,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먹고 다닌 거야? 너는 아들 몸 망치려고 작정을 했니?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식탁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폭언을 들으며 보낸 시간이 2시간이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부엌 바닥에 앉아 흩어진 속옷을 주섬주섬 주워 담았습니다. 이런 아침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6시 반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면 1시간 넘게 잔소리를 듣고 그러고 나서야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동료가 부른 응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푸르스름하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괜찮아. 며칠 좀 무리해서 그래. 무리는 무슨 무리? 어머니 때문이지. 매일 새벽부터 들이닥치시니까 잠을 못 잤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귀 옆으로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휴지로 제 눈가를 닦아주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병원에서 링거를 2병 다 맞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안방에 누워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녘에 잠시 눈을 떴을 때 남편이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결에 그 모습을 흐릿하게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다음날 아침 6시 반, 현관문 도어락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번호가 틀렸다는 소리였어요. 이어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빌라 복도를 울렸습니다. 야, 이년아, 문 열어. 어디서 감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침대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옆을 돌아봤지만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출근을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빌라 복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였어요.
저는 잠옷바람으로 현관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문고리를 잡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제 뺨을 5대나 후려치셨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세게 맞았어요. 너 인연,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감히 니까짓 게 비밀번호를 바꾸어? 어머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바로 그때 안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출근한 줄 알았던 남편이 휴대폰을 든 채로 걸어 나왔어요. 화면에 빨간 녹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찍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을 내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셨어요.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회사 안 갔어?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면서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하고 폭행 고소장이야. 어제 변호사 만나서 미리 다 준비해놨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긋지긋해. 우리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남편이 시어머니 팔을 붙잡고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문틀을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남편의 힘을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도어락을 잠갔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네가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올려서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남편은 문에서 등을 돌리고 저에게로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멍이 든 뺨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옷 갈아입자.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옷장에서 두꺼운 외투를 꺼내 제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가방에는 어제 받아온 병원 진단서와 방금 녹화한 휴대폰을 챙겨 넣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시어머니의 고함은 한참 뒤에야 잦아들었어요.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담당 경찰 앞에 앉아 진단서를 내밀고 남편은 휴대전화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재생되었어요. 경찰이 영상을 보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메모지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책상 아래에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의지해서 진술서 빈칸을 한 글자씩 채워나갔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은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막아준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우습게 여기셨어요. 저녁 7시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빌라 골목으로 들어서던 저는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고 비웃듯 웃으셨습니다. 저는 빌라 입구까지 뛰어들어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숨이 차서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잠시 뒤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습니다. 골목에 어머니 차 또 있더라. 이게 벌써 닷새째야. 그 사람 우리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어. 매일 같은 자리에 차를 세워놔. 남편이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참 동안 쓸어내렸어요. 회사로도 매일 전화가 와. 부재중만 30통이 넘었어. 오늘은 점심때 로비까지 올라오셔서 보안팀이 끌어내셨고. 회사까지 왔어? 직원들이 다 봤지.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무슨 행패를 부렸는지. 저는 식탁에 놓인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마디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옆 카페에서 김밥을 사들고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동료 미선이 저에게 다가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 시어머니 어디 편찮으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카페 창가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네 욕을 입에 달고 사시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쳐갔다는 둥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둥. 그 사람 우리 시어머니야. 미선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은 점심시간 내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자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회의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부장님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시더니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자네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 회사 앞이 너무 시끄러워서 거래처 사람들도 다 보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정리해 볼게요.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시어머니를 카페에서 쫓아내고 서면 경고 조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멈출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부터 새로운 그림자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마트 계산대줄에서, 빌라 입구 가로등 아래에서 처음 보는 남자들이 저를 흘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사라지면 다른 한 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알아본 결과 시어머니가 심부름센터 직원을 여럿 고용해 우리 뒤를 밟게 한 것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였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도어락에 손가락이 닿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발소리까지 모두 들렸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 있다가 출근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네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면 장애가 심해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꼭 챙겨 드세요. 안 그러면 더 큰일이 와요. 저는 약봉투를 받아들고 약국에서 신경안정제 한 달치를 받았습니다. 약봉지가 손에 들리는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부터 출퇴근 경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에는 버스 2번 갈아타고, 화요일에는 지하철 다른 노선으로, 수요일은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거실창과 안방창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어요. 커튼을 치고 나니 한낮인데도 집안이 깜깜했습니다. 우리가 도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1층 우편함을 열러 내려간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남편이 우편함 앞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누런 봉투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욕설이 휘갈겨져 있었어요. 같이 들어있던 것은 저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진 조각들이 봉투 바닥에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대체 이걸 누구긴 누구겠어. 형사 2분이 빌라로 직접 와서 봉투와 사진 조각을 증거봉투에 담아가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형사님께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서부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다치신 게 아니라서요. 구속수사로 끌고 가기에는 증거가 약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쳐야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순찰을 강화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가신 뒤 거실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저는 그달 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 가자. 아예 멀리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매주 주말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사 결정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젊은 남자 한 분이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 집을 보러 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가방을 든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거실을 둘러보던 남자가 안방 옷장을 열어보고 부엌 싱크대 아래를 들여다보고 화장실 환풍기까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쪽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남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황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본 남편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너! 남자가 가방을 끌어안고 현관 쪽으로 후다닥 도망치려 했습니다. 남편이 남자의 멱살을 붙잡아 거실 벽에 밀어붙이셨어요. 지난주에 회사 로비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던 돈 맞지? 어디서 또 신분 속이고 들어와? 남자가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사할 집조차 마음대로 보여줄 수 없는 신세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자를 끌고 경찰서로 향한 사이 저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 남았습니다. 암막 커튼 너머로 어둑한 노을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저는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하나를 입에 털어넣고 식어버린 보리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이사 계획이 무산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경안정제 용량을 한 알에서 두 알로 늘렸고 남편은 회사에서 며칠째 야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셔츠 단추를 채우던 손을 멈추었어요. 우리 회사에 새로 부임한 재무팀장이 있어. 어제 인사이동 공지가 났는데 누군데 그래? 윤서연이야. 내가 너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식탁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컵 받침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왔어? 우리 회사 재무팀장 자리는 공채로 뽑는 곳 아니야? 낙하산이지. 어머니가 손을 쓴 거야. 회사 임원진 중에 어머니 친정 쪽 인맥이 있어. 남편이 옷장문을 신경질적으로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거리 둘게. 절대 같이 일 안 해. 하지만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남편의 부서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제가 끝난 서류 봉투가 사라지고 보내지도 않은 이메일이 발실함에 들어가 있고 모르는 거래처에서 자금 입금 확인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누가 내 결제 라인을 통째로 갈아엎어놨어. 윤서연이 임원이라 결제 권한이 위에 있거든. 내가 올린 기한서를 지가 멋대로 수정해서 위로 올려. 그걸 회사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 서류상으로는 다 내 도장이 찍혀 있어. 위조한 거지.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한 표 사이로 낯선 계좌번호가 여기저기 박혀 있었어요. 같은 시간 제 회사 감사실에도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사내 게시판에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 아주버니 회사 돈을 빼돌려 차명 계좌에 숨겨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부서와 직급이 정확히 적혀 있어서 저를 가리키는 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장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꽂혔습니다. 인사팀장이 회의실 의자를 가리키시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익명 제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감사실에서 본격적으로 조사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은 핵심 업무에서 빠지셔야 해요. 팀장님,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인지 사실인지는 조사로 밝혀집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가방을 끌어안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남편의 회사에서도 감사팀이 부서로 들이닥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업무용 컴퓨터와 책상 서랍이 그대로 압수당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양복 윗도리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무너지듯 앉으셨습니다. 통장이 다 잠겼어. 회사에서 형사고발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합쳐도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편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깜빡였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음성 파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엄마가 살 길 하나 알려줄게. 그 여우 같은 년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러면 엄마가 위에 손을 써서 횡령 고발 다 막아줄 테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남편이 휴대폰을 그대로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액정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어요. 남편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식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등을 가만히 쓸어드렸어요. 다음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기에게 소개받은 분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벗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상대 쪽이 대형 로펌 정관 변호사 셋을 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윤세연이 직접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랑 시어머님이 그 일을 시켰다는 증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 앞유리만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랑잎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식탁 위에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남편 회사 통장 거래 내역과 우리 부부의 자산 목록을 적어 내려갔어요. 적금 통장 2개, 청약 통장, 자금 보험 2건. 이미 가압류 신청이 들어갔다는 안내 문자가 휴대폰에 와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너를 이 지옥에 끌어들이지 말 걸.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미친 사람인 줄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남편이 식탁에 두 팔을 얹고 그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등 뒤로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남편의 등이 평소보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를 찾아내자. 남편이 고개를 들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충혈된 눈가가 가로등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그래, 같이 찾자.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남편의 회사의 사내 게시판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이 임원으로 부임한 뒤로 결제 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거래처와 새로 계약을 텄는지 하나하나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 인터폰 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인터폰 화면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 속에는 두꺼운 코트를 입은 여자 한 분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서 있었습니다. 동생, 나야, 누나야. 남편의 손이 인터폰 수화기 앞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분명 익숙한 음색이었어요.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누나야? 일단 문 좀 열어줘. 밖에 추워. 남편이 현관 도어락을 풀자 두꺼운 외투를 걸친 신우이가 모자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머리에 흰서리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신우이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서더니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 처음 만나죠? 우리 동생 친누나예요. 결혼식에도 못 가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식탁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메모지를 황급히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신우이는 식탁 의자에 앉아 외투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셨어요. 신우이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끈한 차를 컵에 따라주셨습니다. 동생, 회사에서 횡령 사건 터졌다며? 엄마가 한 짓이지?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제 옛날 회사 후배한테 들었어. 윤서연이 거기 재무팀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듣자마자 직감했지. 그 수법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신우이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5년 전에 내가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어.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했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회사에 횡령범이라는 투서가 들어가더라고. 거래처에서 받은 적도 없는 돈이 통장에 찍혀 있고
결제한 적도 없는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고. 어머니가 그것도 했어? 흥신소 쓰셨지. 그때 그 일 맡았던 직원이 양심에 걸렸는지 장미는 나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가 녹음해 놓은 파일이 있다고. 윤서연이 엄마랑 만나서 동생 회사 자금 어떻게 빼돌릴지 의논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 남편이 식탁 위에 USB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어디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거실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음성 파일 5개와 사진 파일 여러 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첫 번째 음성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아, 그 가짜 계좌 비밀번호는 절대 종이에 적어두지 말고 외우고 있어. 입출금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만 하고 그 시간에는 회사 보안팀도 자고 있으니까. 어머니, 결제 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 사람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옛날에 우리 집에 그 도장 똑같이 파둔 거 있어.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 놨지.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차분한 얼굴로 참 한 모금 드셨어요. 엄마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인형을 사랑하는 거지. 인형이 자기 손을 떠나려고 하면 망가뜨려서라도 옆에 둬야 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노트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아 남편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신우이가 노트북 화면에서 사진 파일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오피스텔 호수와 주소가 적혀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흥신소 사람들이랑 만나는 은신처야. 우리 집 주소로는 절대 일 처리 안 해. 거기에 가짜 도장이고 가짜 통장이고 다 들어있어.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그 직원이 나한테 다 알려줬어. 자기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자기 동생이 있는데 우리 동생 보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남편이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웃었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진작 와야 했는데. 나도 무서웠어.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우리 셋은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신우이가 가져온 USB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항목별로 분류했어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음성 파일, 윤서연이 사용한 사내 컴퓨터의 접속 기록, 가짜 계좌의 입출금 시간대. 저는 전 직장에서 엑셀로 자료 정리하던 솜씨를 발휘해 표 하나를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남편이 표를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윤서연이 회사 컴퓨터에서 가짜 계좌에 접속한 시간이 매번 새벽 3시 반이야. 그 시간에는 회사에 본인밖에 없어. 보안 카메라에 찍혔을 거고 출입 카드 기록도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변명이 안 되겠네. 다른 사람이 했다고 둘러댈 수가 없잖아.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 윤서연을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는 도망쳐. 옛날에도 그랬어. 둘이 같이 잡지 않으면 한 명은 빠져나가. 남편이 머그잔에 식어버린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윤서연을 끌어내려면 미끼가 필요해. 내가 항복하는 척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윤서연한테 문자를 보낼게. 어머니 말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테니까 위자료 명목으로 돈 좀 쥐어달라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거야. 거기서 자백을 받아내자는 거구나. 윤서연 성격에 자기 자랑은 못 참거든. 분명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떠벌릴 거야. 녹음을 어떻게 해? 가방에 넣어가면 의심받을 텐데. 녹음기가 작은 게 있어. 회사 다닐 때 회의용으로 쓰던 거. 넥타이 핀에 끼워 넣을 수 있을 만한 크기야. 신우이가 노트북을 끌어당겨 인터넷 창을 여셨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 신고 절차 안내 페이지를 띄우셨어요. 우리끼리만 작전 짜면 안 돼. 경찰에 사전에 다 알리고 공조 받자. 미끼 던지고 자백받는 동안 잠복해 있다가 현행범으로 잡으라고. 다음날 아침 우리 셋은 함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아갔습니다.
신우이가 가져온 USB와 흥신소 직원의 진술서, 우리가 정리한 엑셀 자료를 담당 형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신우이가 가져온 USB와 흥신소 직원의 진술서, 우리가 정리한 엑셀 자료를 담당 형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형사가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벗고 휘파람을 부셨어요. 이 정도 자료면 영장 청구할 만한 사유가 충분합니다. 미끼 작전도 좋고요. 다만 호텔에 잠복할 인원 배치하고 동시에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받아둬야 합니다. 두 사람 한 번에 잡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작전 들어가시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남편이 신우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신우이가 방긋 웃으며 남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호텔 커피숍을 미리 답사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야 잠복한 형사들의 시야에 들어가는지, 비상출구는 어느 방향인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남편이 가게 메뉴판을 가리키며 작게 웃었습니다. 작전 끝나면 여기 케이크 한번 사 먹자. 비싸 보이는 게 많네. 그래, 꼭 사 먹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작전 동선을 한 번 더 점검했어요. 신우이는 빌라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아두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신우이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동생을 부탁해요. 그리고 나도 옆에 있을게요. 우리 셋이서 끝까지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우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작전 당일 오후 2시였어요. 남편은 회색 양복에 어두운 색 넥타이를 메고 호텔 커피숍으로 나섰습니다. 넥타이 핀 안쪽에 작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와 신우이는 길 건너 카페 2층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남편의 마이크에서 송출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호텔 로비를 지나 커피숍 안쪽 자리에 앉는 발소리가 이어폰으로 또박또박 들려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사복 형사 두 분이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계셨어요. 저는 손에 든 종이컵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어폰에서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의자 끄는 소리가 나고 향수 냄새가 거실에서 풍겨오는 듯한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심 잘했어. 자존심 죽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테니까 횡령고발 취하시켜 달라고. 그건 걱정 마. 어머님이 이미 위에 손 다 써놓으셨어. 너만 도장 찍으면 통장 가압류도 풀려. 저는 신우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신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자. 그 가짜 계좌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빼돌린 거야? 솔직히 그 솜씨는 인정해. 어렵지 않아. 어머님이 옛날에 만들어 놓으신 도장이 있어서 그걸로 결제 서류 위조하고 새벽 3시 반에 회사에서 송금 처리만 하면 돼. 보안팀이 꿈나라가 있는 시간이거든. 가짜 계좌는 누구 명이야? 어머님이 옛날에 운영하시던 건물 청소 아주머니 명의로 텄어. 그 아주머니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 통장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라. 거기서 다시 다른 차명 계좌로 3번 돌리면 자금 추적 끝이야. 이어폰 너머에서 윤서연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종이컵 안의 식어버린 커피 표면이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신우이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형사에게 신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 호텔 커피숍 안쪽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던 형사 두 분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어폰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 윤서연의 짧은 비명, 형사의 또렷한 목소리가 차례로 돌려왔어요. 윤서연 씨,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냥 친구 만나러 온 건데. 친구는 무슨 친구야. 다 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시간이었어요. 신우이가 알려준 오피스텔 주소로 또 다른 형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화투패를 만지작거리시다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찰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가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발악하셨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형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오피스텔 안방 금고에서 대포폰 3개가 나왔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는 흥신소와 거래한 장부가 발견되었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위조 도장 7개와 위조 서류 원본 뭉치가 차곡차곡 쌓인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형사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수갑을 채우셨습니다. 저녁 7시 시어머니와 윤서연은 같은 경찰서 다른 치조실에 각각 앉아 있었어요. 형사가 두 사람 앞에 같은 증거를 번갈아 내미는 장면을 폐쇄회로 화면으로 지켜본 변호사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 떠넘기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며느리 그년이 시킨 일이라고 우기시고, 윤서연은 시어머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라고 자백했어요. 진술 자체가 엇갈리니 둘 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두 분이 더 하셨죠. 이제 처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식탁에 두 팔을 얹고 한참을 그대로 엎드려 있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안도의 떨림이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남편에게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감사팀의 정식 사과문과 함께 복직 발령서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다음 분기의 부장으로 특별 승진이 예정되어 있다는 인사통보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문을 2번, 3번 읽으시더니 식탁에 그대로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가네. 진짜 고생했어. 저 역시 회사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장님이 회의실로 따로 부르셔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자네 사정 모르고 매몰차게 굴어서 미안하네. 이제 부서로 돌아오시게. 미뤄둔 프로젝트 자네가 마무리해 주셔야지.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는 책상 자리로 돌아와 미루어두었던 일감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만진 키보드인데도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시어머니와 윤서연의 구속 송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사건 내용을 듣고 누군지 알아본 친척들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한 분 한 분께 차분하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 호텔 케이크 사 먹자고 했었지? 그러게, 약속 지켜야지. 하지만 우리는 호텔 대신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시누이까지 셋이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둘러앉아 음식을 펼쳤어요. 시누이가 종이컵에 사이다를 따라주시며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 정말 고생 많았어. 끝까지 잘 버텨줘서 고맙고. 누나가 더 고생했지. 5년 만에 와서 이 일을 다 해결해줬는데. 가족이잖아. 저는 탕수육을 한 점 집어 시누이 입에 넣어드렸어요.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시며 받아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다음날 새벽 공항 출국장에서 우리는 시누이를 배웅했습니다. 시누이가 카트에 짐을 싣고 게이트 앞에 서서 우리 부부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아이 생기면 꼭 알려줘. 내가 비행기 타고 한 걸음에 달려올게. 알겠어. 누나도 건강해. 동생, 이제 마음 편히 살아. 엄마는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시누이가 손을 흔들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구청에 들렀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혼인신고서를 꺼내 마지막 칸에 도장을 찍고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든 뒤 도장을 꽝 찍어주었어요. 혼인신고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이 서류 사본을 받아들고 저에게 건넸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네. 그래, 진짜 부부. 빌라로 돌아오는 길에 단풍잎이 한 장 우리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잎을 주워 외투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녁 무렵 햇살이 골목을 길게 가로질러 비춰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저는 미뤄뒀던 빨래를 돌리고 남편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에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구속 송치 판결이 내려진 뒤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어 배가 제법 둥글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거실에 앉아 작은 옷장에 신생아용 베네 쪼고리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 위에 수놓인 작은 토끼 무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후 3시쯤 남편의 휴대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던 남편이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교도관님이세요? 무슨 일로 연락이 왔어?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거실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남편의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모습을 저는 소파에서 지켜봤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남편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나오셨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베네 쪼고리를 옷장에 떨어뜨렸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형이 끝났어? 끝난 게 아니야. 중증 질환 진단서를 제출하셨대. 형 집행정지로 임시 풀려난 거야.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동안만 잠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풀려나? 남편이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제 앞에 섰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도 떨림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킬게. 남편은 그날 저녁부터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사설 경호업체에 전화를 해 우리 빌라 주변 야간 순찰 계약을 맺었고 빌라 입구와 복도에 추가로 방범용 CCTV를 4대나 더 설치했습니다. 도어락도 지문 인식이 추가된 새 모델로 교체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1박 2일짜리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을 꾸리면서 몇 번이나 저를 돌아보았어요. 출장 안 가면 안 될까?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 경호원도 다닌다며. 가서 일 잘 보고 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비상벨도 머리맡에 두고 자고. 저는 남편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은 평소보다 훨씬 넓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고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하는 느낌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어보았습니다. 밤 11시 반쯤이었어요. 잠결에 어렴풋이 매캐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어 몸을 뒤척이다가 코끝을 찌르는 휘발유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현관문 틈으로 노란 액체가 새어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현관문 렌즈에 눈을 갖다 대었어요. 복도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렌즈 너머에 저를 보시기라도 한 듯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셨어요. 파란 불꽃이 휘발유를 따라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현관문이 안쪽부터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문틈을 비집고 거실로 밀려 들어왔어요. 안 돼, 안 돼.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행주를 물에 흠뻑 적셨습니다. 적신 행주로 코와 입을 막고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자꾸만 무릎이 꺾였어요. 배가 묵직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거실 천장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차오르고 불길은 이미 신발장을 지나 거실 카펫까지 핥아대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바깥에 단단하게 용접된 쇠창살 방범창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이 칼칼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이가 놀랐는지 평소보다 거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땀과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버텨줘. 거실 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베란다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젖은 행주를 입에 댄 채로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정신이 아늑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대답해.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베란다 창살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야, 베란다. 지방 출장을 갔던 남편이 폭설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돌아온 거였어요. 빌라 골목으로 들어서던 차에서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우리 집을 보고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빌라 1층에 비치된 비상용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베란다 아래로 달려왔어요. 조금만 버텨. 금방 들어갈게. 남편이 사다리를 베란다 난간에 걸치고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한 손에는 빌라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사다리 끝에 도착한 남편이 소화기 밑동으로 방범창의 용접 이음새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음새가 우그러지면서 쇠창살 한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들어갈게. 비켜봐. 남편이 소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베란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외투를 벗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주었어요. 한쪽 팔로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팔로 배를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한 발씩만. 저는 남편에게 의지해 깨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다리를 한 칸씩 내려가는 동안 남편은 끊임없이 제 등을 받쳐주었어요. 빌라 마당에 발이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 일으켜 골목 안전한 곳으로 부축해 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빌라 옆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우리 쪽을 향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진 소주병을 한 손에 쥐고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고 계셨어요. 유리병 끝에 가로등 불빛이 번쩍 반사되었습니다. 이년아, 이번에는 진짜로 끝장을 내주마. 남편이 저를 등 뒤로 밀어내고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진 유리병을 머리 위로 치켜드신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몸을 옆으로 비틀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양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손목을 비틀어 꺾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시며 유리병을 떨어뜨렸어요. 유리 조각이 골목 아스팔트 위로 쨍그랑하고 흩어졌습니다. 놔, 이놈아! 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닥에 엎드리게 누르고 양손을 등 뒤로 모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흙바닥에 얼굴을 비비대며 발버둥 쳤지만 남편의 무릎에 꼼짝없이 짓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두드려 신고했어요.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빌라 외벽에 일렁이며 비추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방차 2대와 순찰차 1대가 동시에 빌라 앞에 멈춰섰어요.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끌고 1층 현관으로 달려가고 경찰관 2분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닥에 누른 채로 외쳤어요. 이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저기 떨어진 라이터하고 휘발유통이 다 이 사람 거예요. 일단 손 떼주시고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셨어요. 딸깍 소리가 골목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보시며 입술을 비틀어 웃으셨어요. 너만 죽었으면 다 끝났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디? 그 입 다물어요, 엄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요.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셨어요. 사이렌이 다시 울리며 순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긴장이 풀리자마자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와서 손바닥으로 배꼽 아래를 감쌌습니다. 배 아파? 뭉쳐. 자꾸 뭉쳐. 남편이 저를 안아들고 구급차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구급대원이 들것을 펴주시고 저를 눕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입과 코에 씌워지자 시야가 다시 또렷해졌어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출장 안 갔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이 와줘서 살았어.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산모용 침대에 저를 눕히시고 배 위에 측정기를 부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자궁 수축이 강하게 오고 있어요. 약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사모분, 호흡 천천히 하세요. 링거조를 따라 약물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나자 배에 단단한 느낌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모니터를 확인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행히 조사는 면했어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저희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바닥의 온기에 의지해서 그제야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빌라 방화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임시 출소한 시어머니가 임신부 거주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어요.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도 속속 보도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신 직후 렌터카 한 대를 빌리셨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따로 구매하셨다는 영수증과 CCTV 화면이 확보되었어요. 빌린 렌터카에서는 라이터 5개와 인화물질 추가분이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미수 및 방화로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재판 당일이었어요. 저는 퇴원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배는 더 둥글게 부풀어 있었고 손목에는 아직 링거 자국이 푸르게 남아 있었어요. 방청석에 시누이가 비행기를 타고 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남편이 증인석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진술을 시작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제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베란다는 방범창이 단단히 용접되어 있어서 아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고요. 만약 폭설 때문에 일정이 당겨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을 뻔했습니다. 피해자로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십니다. 자기 손을 떠나려고 하면 망가뜨려서라도 옆에 두시는 분이세요. 부디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엄벌해 주십시오. 피고석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머리가 한 달 사이에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저 사람이 베란다 창문 너머에서 보여주신 그 비웃음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재판부가 휴정 후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판사님이 안경을 한번 고쳐 쓰시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형 집행정지 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인화물질을 준비하여 임산부인 며느리의 거주지에 방화하였고 사건 직후 흉기를 사용해 추가 가해를 시도한 점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 시까지 치료감호소 영구 수용을 함께 명령합니다. 법봉이 한 차례 내려치는 소리에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손을 들어 입을 막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항소장도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시어머니는 중경비 교도소 안의 독방으로 이감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임시거처로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저를 눕혀주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뭐 생각해? 진짜로 끝났구나 싶어서.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남편이 제 옆에 누워 배 위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작은 발길질로 화답해 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등에 제 손을 포개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전소된 빌라 앞을 찾아갔습니다. 검게 그을린 외벽과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사업체 직원이 트럭을 가져와 화재 폐기물 처리 절차를 안내해 주었어요. 사장님,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클립보드에 끼워진 서류에 도장을 찍어 돌려드렸어요. 저는 빌라 입구에 서서 잠시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현관문이 비스듬히 열려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문 너머에서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외투를 둘러주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빌라를 한 번 더 올려다본 뒤 등을 돌렸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도심 외곽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어요. 23층 거실 창문 너머로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평범하게 살자. 평범하게. 3살이 된 우리 딸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거실 매트 위에 가방을 던져놓고 장난감통에서 알록달록한 블록을 한 움큼 꺼내와 바닥에 쏟아붓곤 했습니다. 손가락이 야무지게 자란 아이는 블록 2개를 끼워 맞추는 일에도 한참을 집중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봐. 집 만들었어. 우리 지훈이 잘 만들었네. 누가 사는 집이야? 엄마랑 아빠랑 지훈이 사는 집.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면서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남편은 대형마트로 직접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한 손에는 카트 손잡이, 다른 한 손에는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청과 코너를 누비는 모습이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요. 저녁 메뉴는 늘 남편이 정하였고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면 지훈이가 의자를 끌고 옆에 와 앉아 구경하곤 했습니다. 지훈아, 양파 까는 거 도와줄래? 지훈이가 할 거야. 지훈이가 통통한 손으로 양파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는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시누이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어요. 우리 지훈이 또 한 뼘 컸네. 고모, 안녕하세요. 어머나, 인사도 잘하네. 고모가 다음 달에 한국 가니까 그때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이 거실에 펼쳐놓은 사진 앨범을 카메라에 비춰드렸습니다. 지은이의 첫 걸음마, 첫 생일, 어린이집 입학식 사진들이 차례로 화면에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한 장 한 장 보시며 눈가를 훔치셨어요.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명절이면 신우이가 보내준 선물 상자가 현관 앞에 도착했고, 우리도 한국 정통,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도 한국 전통 과자와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모아 답례품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저에게도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우편함에는 교도소 발신 도장이 찍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감번호가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처음 그 편지를 발견한 날,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안 돼. 한 번이라도 열어보면 그 사람이 또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와. 남편이 제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파쇄기가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종이가 잘게 찢기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위로처럼 들렸어요. 그 뒤로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남편은 봉투째로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안 읽어도? 우리한테 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 역시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 옆집 도어락 누르는 소리, 한밤중에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 직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1년은 약을 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윤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3년이 되던 달에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이제 약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가볍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복도를 걷는 발걸음에 무거운 추가 매달려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남편과 지훈이가 거실 매트 위에 나란히 앉아 그림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면 남편이 등장인물 목소리를 흉내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어디 가니? 산 너머 할머니 댁에 가요. 까르르 웃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차오르더라고요.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2잔을 들고 오셨어요. 한 잔은 저에게 건네시고 다른 한 잔은 자신이 마시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어서.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지. 서재 수납장 가장 아래 칸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보관되어 있어요. 법원 판결 문사본, 병원 진단서, 경찰 수사 기록, 변호사 의견서가 가지런히 정리된 파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일 없는 자료였지만 저는 그것을 일부러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려주는 기록이었으니까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저는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보내는 정기 후원금이었어요. 스토킹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경찰서 문을 두드릴 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이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새벽마다 발소리를 들으며 떨어야 했던 누군가에게 작은 손이라도 내밀고 싶었어요. 남편이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지훈이가 완성된 블록 작품을 들고 우리 앞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이거 봐. 성이야, 성. 우와, 우리 지훈이가 진짜 큰 성을 만들었네. 누구를 지키는 성이야? 엄마 지키는 성, 아빠 지키는 성, 지훈이도 지키는 성. 저는 그 자리에서 지훈이를 끌어안았어요. 보드라운 머리카락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2팔로 저와 지훈이를 동시에 감싸 안았어요. 저는 식탁에 놓아두었던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 매트 위에 흐트러진 블록들, 반쯤 마신 커피잔,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이의 얼굴, 그 옆에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 저는 셔터를 눌러 그 장면을 한 장의 사진으로 갤러리에 저장했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길게 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작은 하품을 했습니다. 남편이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세상에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사람을 망가뜨리는 손길도 있고요. 하지만 그 손길을 끊어내는 일 또한 결국은 사람의 용기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변호사를 찾아간 그 하루, 신우이가 5년의 침묵을 깨고 문을 두드린 그 밤, 주인공이 신경 안정제를 손에 쥐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그 새벽들이 모여 평범한 오후 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기록을 남기시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평범한 일상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단호한 결단 위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